강의를 맡게 될 손성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마트루시카를 20개짜리를 이렇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산, 풍요, 다산, 풍요. 그래서 양파의 모양을 형상했어요. 양파.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또 나오고, 빼면 또 나오고. 이게 지금 20개짜리, 20개짜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5개짜리로 판매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러시아에는 이제 최대가 50개짜리. 최대 50개짜리인데 이런 모양은 다 20개, 25개. 50개짜리는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50개짜리가 있어요. 가격은 이게 한 러시아 현지에서 한 10만 원 정도. 50개짜리가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예요, 배.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손으로 조합합니다. 손으로. 제가 숙대에서 애들한테도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했는데 애들이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 19개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아시다시피 러시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1시간 반에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1시간 약 우리가 40분 동안에 이거를 줄줄줄 제가 읽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클립톤을 선물해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러시아 음식을 제가 직접 해왔어요. 러시아 음식을 이 사람들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저도 유학할 때 저렇게 먹고 다녔어요. 그걸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0분이 오실 줄 알고 30명분을 준비했는데 남은 거는 여러분들 2개씩 드시면 되겠네요. 자,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교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도는 다 상상이 되시죠. 우크라이나의 거기를 동슬라브라고 이렇게 동슬라브.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동슬라브인들이 거주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슬라브인 하자르인 지금의 예를 들면 동부 유럽 사람들. 그다음에 노르마니는 뭐냐면 위에 바이킹족이 있어요. 바이킹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민족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고 그런데 노르마닌 바이킹이니까 굉장히 억세고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인 그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세기에 슬라브인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끼리는 해결 못하겠으니까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통치를 좀 해다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깁니다. 정치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지도자인 큐릭, 러시아 말로 유리라는 사람이 노브고로드의 공국을 노브고로드가 어디냐면요. 혹시 베제르부르크라고 아세요? 베제르부르크가 어디 있냐면요. 독일하고 폴란드 그다음에 오른쪽에 발틱 상국 있죠. 네. 발틱 상국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베제르부르크. 그 베제르부르크에서 약 자동차로 2시간 동안 아래에 내려오면은 노브고로드가 있어요. 뜻은 뭐냐? 새로운 도시라는 얘기예요. 노브라는 얘기는 새롭다. 노브 새로운 도시라는 거기에 이제 공국을 세워요. 그래서 공국을 세우는데 이 사람의 일꾼 그러니까
귀족이겠죠. 알레그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키예프까지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키이우라고요. 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공국을 세우고 이거를 키예프 이거 제라고 그러는데 대공국으로 이렇게 임명했어요. 키예프 대공국. 그래서 지금에 있는 키이우예요. 키이우 쪽에 우리는 여기에 공국을 세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루스의 아까 그랬죠. 바이킹을 루스라고 그런다고 했죠. 바이킹. 그래서 키예프 루스라고 이 루스란 말이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러시아 영어가 RUS RU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루스라고요. 루스 그렇죠? 이 세 개의 나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기원이 되는 그런 공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후계자인 블라디미르가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정권을 잡게 돼가지고 더 큰 그런 공국을 이렇게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1988년 우리나라는 뭐 당군 뭐 하면서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0세기 988년에 그리스 종교를 국교화했어. 누가요? 블라디미르라는 사람.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블라디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또 그 도시는 아주 성스러운 도시예요. 아무튼 그리스 종교를 국교화하고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캐톨릭 신자이자 전도사인 키릴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전파를 하냐면 러시아어를 전파해요. 러시아어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찾아보면 러시아어를 안 하고 키릴어라고 나와 있어요. 키릴이라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명칭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었다. 키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슬라브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글씨가 러시아어다. 근데요, 재밌는 얘기로 키릴이 원래는 알파벳을 가져왔는데 러시아로 오는 도중에 흙탕물이 있고 뭐 그럴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흙탕물이 그러잖아요. 뭐 탱크가 가다가 빠지고 키릴의 마차도 이 흙탕에 빠져가지고 뒹굴었대요. 그러면서 다시 끼워놓는 게 올바르게 끼워놓지 않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고. 러시아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재미있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를 제외하고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언어예요. 성경에 가장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이 전파가 되니까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다음에 블라디미르가 1015년도에 죽으니까 블라디미르의 자녀가 12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너는 어디 해라, 너는 어디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분열. 마침 그 당시에 몽골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1200년도에 몽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서군을 해요. 서군.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 서군을 하면서 간 데가 바로 이 키예프 공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차크칸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러시아가 패한 나라 몽골.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스크바는 두 번 더 뺏겼어요. 모스크바는 두 번 뺏긴 적이 있어요. 폴란드한테 한 번 뺏겼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폴레옹. 물론 모스크바만 뺏겼지
러시아는 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모스크바로 왔어? 그래, 우리는 그러면은 도망간다. 어디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까지 도망간다. 어디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망간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얼어서 죽겠죠. 얼어서 죽고 힘든 상황에 그럼 그때 우리가 반격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러시아의 추위, 저는 아무튼 모스크바에서 영하 32도까지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근데 저 위쪽 극지방 가까울수록 사하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봐요. 사하. 우리나라에서 똑바로 끝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바다 끝에 있는 도시예요. 사하가. 거기는 맘모스도 있어요. 맘모스. 그 도시에 가니까 겨울에 평균 온도가 영하 52도예요. 영하 52도. 그러면 제일 낮은 데 영하 70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아무튼 몽골이 이 키예프를 정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쫓겨나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노브고로드로 쫓겨나요. 또 여러 사람들이 공국을 새로 이렇게 세워요. 지역마다 공국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대표를 한 고장을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을 다 걷게 해요. 세금을 다 걷어서 이 세금을 여기다 주는데 뭐 얼마를 훔치던지 그거는 이제 안 물어보고 그냥 누구 그렇게 택해서 몽골에 세금을 주게 하죠. 그 공국이 뭐냐면 모스크바 공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공국은 이때는 전혀 크게 나서지도 않았는데 몽고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가 발달하게 돼서 모스크바의 이반 1세라는 사람이 내가 이 세금을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발달하게 되죠. 모스크라는 말이 모스라는 말. 러시아 말에 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스크. 민스크. 또 그 스크라는 얘기가 영어의 시티예요. 시티라고. 그래서 그 모스크라는 말은 모스크바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시티라는 뜻이 있고 또 그 교회 있죠. 교회가 많은 곳, 교회가 많은 도시 이게 모스크바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모스크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40년부터 몽고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간 시작할까요? 240년 동안 지배가 돼요. 마치 우리나라의 몽고 지배한 그런 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적의 세금을 한 공국에 밖에서 내게 하는데 모스크바였고 이거를 이반 1세가 담당을 했다. 이제 몽골이 그러다가 우리도 삼별초가 기억나는데 삼별초 1380년도에 이제 몽골이 약해지기 시작해서요. 이때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몽골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를 들죠. 그래서 싸움을 걸다가 2반 3세 때 드디어 240년의 그 암흑 속에서 해방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스크바가 중심지가 돼서 러시아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가 발전이 되면서 이전에는 그런 그 일이 없었는데 좀 자유롭고 그런 편이었는데 이 몽고 제국의 24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면 독재 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농노제를 시작했어. 농노제가 뭐냐면 농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이 있으면은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귀족이 있죠. 귀족에 다 속해 있게끔 만든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귀족의 노예로. 예, 이렇게 해서 농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바실리 3세가 이제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의 상징이 뭐인 것 같아요? 바실리 성당,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바실리 성당 있고 또 붉은 광장 있고 또 볼셰비크장 있잖아요. 바실리 성당을 왜 지었느냐면, 바실리가 지었어요. 바실리 3세가. 자세히 보시면 바실리 성당이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8개. 예. 왜 8개냐면 몽골을 8일 만에 물리쳤기 때문에. 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이렇게 작업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죠. 예, 러시아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다음에 이반 대제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귀족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걸 잘 알았어, 보면서. 그래서 야, 저건 아니다 하면서 당신을 내가 처형하겠어 하고 그때 뭐 유력한 사람을 죽여. 또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되죠. 이반 대제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쇠망치로 기었다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상황은 잘 봐. 폴란드가 그때 아주 강한 세를 가졌어요. 1610년에 폴란드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스크바를 점령을 해요. 점령. 러시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뭘 만드느냐? 국민군을 만들어요. 국민군. 이 국민군을 만드는데 이거는 귀족이니 뭐 농민이니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몰아내는 폴란드인을 쫓아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폴란드를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그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싸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1613년. 1613년이면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이 끝나가지고 재란까지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또 내려왔죠. 네? 그럴 때 그런 시기예요. 그럴 시기에 귀족과 농민이 이제 국민회의 열고, 야, 우리끼리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아들까지 다 죽여서 후손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새로운 통치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황금시기입니다. 로마노프는 로마노프. 근데 아무 죽일 수도 없고 힘없는 사람을 세워놔요.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16세 소녀를.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1600년도 초잖아요. 1600,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600년도 초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문해 부흥 시기가 있던 때인데, 러시아는 문해 부흥커녕 나라가 자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그 발전하기에 조금 이렇게 이른 시기였어요. 그 이른 시기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오트르 대제입니다. 피오트르 대제. 이렇게 해보시면은 1789년이면은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프랑스 대혁명 100년 전에 이 피오트르 대제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왜 피오트르 대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느냐? 러시아를 만든 사람이에요. 러시아를 만든 사람. 자기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것을 본받고 싶어서 신분을 속여요. 신분을 속이고 네덜란드의
배 만드는 데 가가지고 그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뭘 배워? 또 예를 들면은 콘스탄티노플 아시죠? 터키 여기 지금 콘스탄티노플에 가가지고 또 뭐 배우면서 누구를 구해내느냐? 푸시킨의 할아버지를 구해내요. 그러니까 자기 몸쪽으로 구해내. 그러면서 왜 제가 푸시킨 얘기를 하냐면 푸시킨은 러시아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가서 이제 배를 만드는 기술, 또 예를 들면 극장을 만드는 거, 또 뭐 집을 만드는 거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그러겠죠. 아 우리 돈 없어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또 유럽 사람이 됩니까? 안 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 네, 다 죽여.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큰 전쟁을 스웨덴하고 전쟁을 쳐가지고 거기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까지는 스웨덴이 뭐 유럽 해상을 지배했던 때니까. 그리고 이제 발트해를 차지하게 되죠. 발트해를 차지하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요. 아 여기에 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빼쩌르부르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빼쩌르부르크가 사실상 뜻이 그래요. 빼쩌르라는 얘기, 피터라는 얘기, 피터 부르크. 피터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피터가 누구냐? 빼쩌르라는 누구냐? 바로 표트르예요, 표트르. 표트르의 영어의 말이 빼쩌르. 러시아 말이고, 그 상트는 뭐냐면 거룩한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상트. 거룩한 피터의 도시.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이 늪지대, 늪. 너무 아름다운데 지역이 늪지대. 그 늪지대에다가 다 돌멩이 이거를 하나씩 눌러서 드드드드드 고정. 또 옆에다 드드드드. 그래서 고정시켜서 만든 도시가 빼쩌르부르크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대요. 근데 뭐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빼쩌르부르크는 사람의 피를 먹고 만들어진 도시다 하면서 저주받은 도시다. 여러분 혹시 오로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오로. 네. 극지방에 갔어요. 저 극지방에 가서 오로라를 봤어. 그 오로라는 녹색으로 보여요. 되게 녹색으로. 근데 이게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뜨면은 극지방 바로 아래 쪽에 한 예를 들면 독일 위쪽이라든가 뭐 노르웨이 뭐 이쪽에서는 그게 빨갛게 보여요. 색깔이 똑같이 안 보인다고. 저는 무르만스크까지 갔어요. 무르만스크. 러시아의 끝이거든요. 한여름에도 영상 7도, 8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오로라를 봤어요. 그럼 거기는 녹색이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빼쩌르부르크쯤에 내려오다 보면은 빨갛게 돼. 붉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시인들이나 다른 문학가들 보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저주를 나타내는 거다. 죽은 사람들의 저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백야를 보러 일부러 놀러 가요. 그렇죠? 요즘 세대가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복수를 했다. 그래서 1721년에는 드디어 러시아 제국을 선포하고 전문 학교, 그다음에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 학교, 신문을 만든 나라의 발전을 시켰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성의 등용을 장려했다. 여자를 너는 여자는 안 돼. 부엌에만 있어야 돼. 집에만 있어야 돼. 아니라 여성의 정치도 하게 하고
나라도 맡기기. 세상에 중용을 상기시키는 사람. 그 결과로 1762년에 에카테리나 2세가 황제가 돼. 이 에카테리나 2세 옆에는 8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8명의 남자가 이 여자를 추대를 해가지고 황제가 잘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러시아 제국 항공기를 만들었어요. 이때 우크라이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아시다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요. 우리는 이게 한강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누가 침략을 하냐면 폴란드가 침략을 해요. 강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왔다가 큰일 났어. 우리 우크라이나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러시아한테 부탁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이때 이 해석 때문에 지금까지 양국이 힘들어요. 우리는 단순히 도와달라고 한 거다. 근데 러시아는 너네도 우리에게 바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무튼 러시아가 어떨 때 에카테리나 2세 때요. 와가지고 이쪽 반을 점령해버려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때 이 러시아를 이제 그 대응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이 하나가 폴란드를 대응하는 세력. 또 러시아 쪽에서 있었던 세력.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혹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율브리너가 나온 작품인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혹시 왕가나 그렇죠. 그 배경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 배경이.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폴란드 쪽에 남아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치라고 그래요. 이걸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만은 다 옮겨서 어디로 하게 되냐면 시베리아를 점령하게 이렇게 보내요. 그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된 최초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에카테리나 2세예요. 그때 어디를 점령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동쪽을 반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사치로운 여자예요. 사치가. 그리고 유럽에 그때 돈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한겨울이 추우니까 돈이 많으니까 뭘 원해요? 따뜻한 옷을 원해요. 따뜻한 옷이 어디서 나오느냐?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피.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피가 무진장 팔리는 거예요. 이쪽에. 유럽에.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예술품을. 그때 엄청난 유명한 예술품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그 온품이 많아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람브란트 뭐 그런 거라든가.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돌아온 탕자. 혹시 아세요? 돌아온 탕자. 온본이 러시아에 있어요. 온본이 러시아에 있다고. 지금 뭐 어디 가면 뭐 모나리자가 최고다 그랬는데 이거는 돈으로 셀 수 없는 가격이래요. 돈으로 셀 수 없어요. 그런 것들 그때 많이 샀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상교육을 시켰어요. 무상교육을 시켰어요. 사범대학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교사를 양성했대요. 에카테리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됐겠죠. 귀족 가운데 농노가 있었다 그러는데 귀족의 보호 아래 농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귀족이 농노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노는 일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그 모든 그 자기의 생명이라든가 모든 것은 누구 거냐면 귀족의 것이야. 귀족의 것. 그래서 이런 귀족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니까 이제 1773년에
처음으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드디어 1801년 알렉산드리스가 이제 짜르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 점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커져. 내가 왜 그 사람의 종이냐?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뭐 반발이 커지는데 이 논란의 소지를 바꾸는 계기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나폴레옹의 침입. 나폴레옹.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하였고 모스크바를 점령하니까 모스크바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스크바 그 성이나 어디 가서 몇 개 태우다가 보니까 없어. 없어. 이게 뭐 있어야 싸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지기 시작한 거야. 안 되겠다. 철수. 그러니까 철수할 때 추울 때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철수할 때 물건이 무거우면 기동력이 떨어지겠죠. 모든 것을 다 놓고 철수. 지금 가다가 120만 명이 추위로 죽었어요. 가다가 120만 명이. 그 러시아에 가면 싸움도 안 하고 이긴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발명한 게 하나 있어요. 추위에도 굶주리지 않게 발명한 거. 통조림. 그때 세계 최초로 통조림을 발명했어요. 나폴레옹이. 야, 이거 있으면 우리 먹을 것 때문에 죽진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 안에 들어가면요. 이때 빼앗은 나폴레옹의 뭐죠 이게? 포를 아래에 놓고 자기들 포는 위에 올려놔. 프랑스를 이겼다 하는 거지. 프랑스를 이겼다. 전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 힘없이 그러니까 파리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리까지 쫓아가 가지고 파리를 부셔요. 이 러시아 사람, 이 알렉산드 1세가 파리까지 가가지고 전쟁에 종식을 시켜요. 그 전에 이제 워토르 전쟁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토르 전쟁. 벨기에 워토르라는 곳에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되냐? 러시아의 모든 나라는 졌는데 나폴레옹의 참전한 모든 나라는 졌는데 이 나라만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리더자가 된 거죠. 리더자. 알렉산드르 1세가 바로 유럽을 이끄는 총수가 된 거예요. 유럽을 이끄는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자, 뭔가를 이겼다. 그럼 반드시 뭘 받아요? 전쟁 후에 이긴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그러면 너네가 우리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와가지고 10만 호를 지어라. 집. 또 볼쇼이 극장을 지어라. 극장을 짓게 하고 그런 그 세부적인 조약을 맺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러시아에 지어지는 것이 프랑스 비슷하게 또 이탈리아 비슷하게 왜냐하면 기술자를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데려오겠다 뭐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많은 서구화 건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가시면은 러시아나 이탈리아나 뭐 유럽이나 똑같네. 그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단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우리는 벽돌 하면은 이 정도나 이렇게 하죠. 벽돌 하나가 크기가 이 정도예요. 벽돌 하나가. 그래서 뭐 폭탄이 해도 이게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안에만 들어가면 따뜻해요. 왜? 춥지 않으려고 만들어놓은 그런 역사입니다. 얘기하면은 아무튼 이 다음에 이제 니콜라 1세가 즉위해서 유럽의 헌병이라 다 러시아가 다 이겼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유럽에 대해서.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 유럽의 헌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많은 작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는 푸시킨, 아까 말씀드렸죠. 푸시킨은 언제 태어나냐면 1799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아까 이 아버지가 1801년에 왕이 됐으니까 시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이김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이 많이 또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족 학교가 생겼다고. 그 귀족 학교에 최초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푸시킨이에요. 예, 푸시킨이라고. 그 푸시킨에 공부하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푸시킨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약 2시간, 1시간 반 차 타고 가면은 푸시킨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푸시킨이 공부했던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지구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구본.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게 뭐가 적혀 있나고 지구본을 돌려보니까 Sea of Korea. 그게 푸시킨 때 저 이걸 제보를 했어요.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는데 찍으러 안 오더라고.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던 상태라 지금 가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푸시킨은 러시아 문화를 세계적인 위상으로 만드는 위대한 시인이자 정치인이자 아주 위대하신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푸시킨의 탄생 200주년 1999년에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제가 2위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만든 작품을 이렇게 만든 오페라가 있는데 스페이드 여왕이라는 스페이드 여왕 콩쿠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가가지고 제가 2위를 했어요. 전 푸시킨을 제가 존경하고 러시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푸시킨이 빠지면 말이 안 돼요. 푸시킨이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살았던 와이프 너무 미인이었대. 너무 미인이어서 미인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떤 그 유혹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이 와이프를 유혹을 했대요. 근데 절대 넘어가지 않던 사람이 프랑스의 퇴역 군인한테 빠진 거예요. 프랑스의 퇴역.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만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푸시킨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나하고 결투하겠습니다. 결투를 신청을 해요. 결투하면은 공식적인 거예요. 결투에서 죽으면은 저기 살인자가 아니야. 결투는 공식적인 거예요. 와이프를 걸고 결투를 해가지고 푸시킨이 상처를 당해요. 총에 맞아가지고 3일 만에 죽게 되죠. 제가 이따 좀 시간 될 때 그곳을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결투를 했는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푸시킨은 그런 러시아를 일으킨 세계적인 시입니다. 곤차로프는 여기에 있던 많은 농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농노들을 삶을 위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제아벌 아시죠? 예. 제아벌이나 카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위대한 시인이고 나쁜 걸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도박광이에요. 도박광. 도박광인데 니콜라이 1세에 의해서 도박을 당해요. 자기가. 뭐냐면 장난으로 저 사람을 사형시켜라. 이 사람이 건수가 있었거든요. 건수가 있어. 농노들하고 어울리는 건수가 있어. 사회주의적인 건수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죽게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니콜라이 1세가 이 사람을 사형하도록 해요. 근데 사형 직전에 멈추시오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난을 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바로 풀려와서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와서는 교회 쪽의 창문 옆에서만 이렇게 있고 밖에는 출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절명했대요. 그런 아무튼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톨스토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과 평화. 이 사람의 또 조카가 있어요. 알렉산드르 톨스토이. 이 사람은
뭐 또 좋은 말로 또 이렇게 짧은 말로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고 농노를 위해서 많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이제 나오네요. 크림반도가 크림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림반도예요? 아이스크림처럼? 달리 크림반도가 아니라 그 크림반도의 외부의 세력들이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참전하는 거예요. 크림반도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거였는데 에카테른부르크 2세가 자기 거라고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 거기에 자꾸 외국 세력이 들어오니까 종교죠. 그런 세력이 들어오니까 우리 이걸 차단하겠다. 그래서 나서서 싸움을 해요. 이 근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져요. 러시아가 진다고. 그래서 크림반도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걸 가지고 푸틴이 이거 우리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알렉산더 2세가 즉위를 하고 러시아의 농노를 해방하게 되는 큰 1861년이면은요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그 천주교를 박해하고 1966년도에 병인양요 71년 그거 일어났던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농노가 해방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농노가 해방이 되니까 자유로운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민주주의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오는데 저쪽 그 동쪽에 아주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들게 돼요. 시베리아 철도. 이때요. 이 시베리아 철도 만들기 전에 에카테른부르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돈을 쫓아서 모피를 쫓아서 동쪽을 자꾸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모피를 쫓아서 사람들 정복하고 해서 쫓은 게 아니라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러시아의 3분의 2의 강활한 땅에 고작 인구가 5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통일 한국에 뭐 조금 안 되지만 80배 크기예요. 러시아가 통일을 남북한 합쳐가지고 80배. 제가 표현하면 안 되나요? 통일 한국 남북한에 거의 80배. 이제 80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되면 더 커지겠죠. 거기 그 큰 나라의 3분의 2가 시베리아예요. 3분의 2가. 근데 그 시베리아 인구가 50명이 안 됐다니까요. 50명이 안 됐어. 다른 나라들도 예전에 그 추운 나라에 왜 너를 가느냐. 바보네, 멍청이네. 다 놀렸어요. 이쪽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뭐하러 갔느냐. 모피를 찾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살려주고 그래 얼마 내라. 얼마 바쳐라. 반항한다. 그러면 다 죽여놓고. 그러면서 왔던 것이 어디까지냐.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쉴게요.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이게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러시아까지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자연적으로 막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평지에 계속 땅. 없어요. 산이 없어, 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그 방어막이 없다 이거. 그게 러시아가 불안한 거 되게. 그래서 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 침공을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그 러시아가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맥까지 우리 국경선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우크라이나를 본 거예요. 우크라이나. 여기 산맥이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산맥이 있으니까 다 안심을 했겠지만 지금 뭐 러시아에 가면요 유럽의 기차 넓이하고 러시아의 기차 넓이하고 달라요. 왜? 바로 같으면은 바로 침략해 버리니까 이거를 막자 이거지. 그래서 훨씬 넓어요. 러시아께.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침략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가 있었으면 자 그래서 그 외적인 그 경계망이 필요해서 계속 넓히는 거예요. 또 아래쪽은 어디예요? 카프카스, 이란 그쪽에 산맥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소치 올림픽 있었죠. 러시아에서 소치까지 오는데 산이 없어요. 없어. 모스크바에서 오는 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어막이 없어요. 그거를 찾고 싶은 거야 러시아는. 그게 옆쪽으로는 우크라이나고 아래쪽으로는 그게 이란이라는 거지. 카프카스. 그래서 계속 넓힌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당하니까 독일도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왔잖아요. 침략 왔잖아요. 오면은 무조건 없어. 막는 게 없어. 또 하나 러시아가 필요했던 게 뭐냐면 부동항이에요. 부동항. 배를 세우는데 꽁꽁 얼어버리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게 없었다고. 그래서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흑해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 거고 흑해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아래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찾고 하는 거고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은 사실은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너무 멀잖아요. 우리 한국까지 서울까지 오는데 8시간이 걸려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는데 9시간이 걸려요. 비행기로. 기차로 가면은 일주일이 걸려요. 특급을 해서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먼 곳까지 컨트롤할 어떤 중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를 찾는 이유가 부동항 때문에 멀지 않아. 자기 해군을 거기에 정착시키고 군대가 안전이 될 수 있다는.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진출해서 간 데가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알래스카까지 갔다고.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피해 일요일은 뭐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샌프란시스코 있죠? 그 러시아 거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러시아 거 있다고. 근데 그게 심지어는 하와이도 러시아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자꾸 가다 보니까 알래스카 그 밑에 샌프란시스코 하와이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 하와이는 군사 시설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방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냥 넘어온 거야. 이거 우리가 가지지 않겠어.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안 한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이 아직 이쪽에 넘어오기 전이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팔아요. 돈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팔려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판 게 샌프란시스코예요. 지금 같아서는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면서 동진을 계속 하게 되는데 단지 그 모피 때문에 그 나머지 저기는 무혈 입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큰 이득을 보고 있죠. 오케이. 이거 1917년에는 왕권이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볼셰비키 혁명이 돼서 1917년에 두 번이 혁명이 있어요. 2월 혁명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혁명이 있는데 2월 혁명은 그냥 왕정이 무너진 거고 10월 혁명은 레닌이 혁명한 거고 공산주의가 된 거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레닌이 한 것 같으니까 나는 공산주의 싫다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백군이에요. 백군. 저 사람들은 적군이고 붉을 적자. 여기는 하얀 백자죠. 백군이에요. 그래서 백군하고 적군하고 싸움을 하는데 레닌이 완전히 다 공산주의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박살내는 걸 잘하잖아요. 박살내는 무식한 놈들이야. 무식한. 그래서 초기에는 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몰랐으니까 아마 그래서 져요.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누가 서기장이 되고 뭐 수천 개. 기독교인으로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유태인이. 러시아 사람의 그 종교인들은 정확한 개수 사람은 모르겠는데 1200만 명이 스탈린한테 죽었대요. 1200만 명이 누구 크리스찬들이. 너는 크리스찬을 믿을 거냐? 나를 우리 공산당을 따를 거냐? 크리스찬들은 당신 믿지 않겠다고 해서 12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한 문건은 보지는 않았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합니다.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탈린이 마지막 때 유령에 억눌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죽진 않는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레닌도 맨정신으로 못 죽었고요. 다 말로가 그래요. 아무튼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냐?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프카스 사람이에요. 카프카스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한두 사람 죽는 게 이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죄 의식을 못 느꼈다 이거죠. 러시아 죽었어? 그래 죽어. 너무 힘들어? 그래 죽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을 위해서 잘한 거 경제개발 5억 년을 시켜요. 자 여기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루한스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개의 주를 지금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1.4배 정도 돼요. 우리 남북한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근데 루한스크하고 이쪽 두 개의 주에다가 스탈린이 뭘 하냐면 경공업 단지를 세워요. 경공업 단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러시아 사람을 이주를 시켜요.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있었겠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루한스크 뭐 이쪽에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70%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했던 사람이 스탈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90년대 뭐가 됐어요? 연합이 망하게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16개국으로 나눠진다고. 16개국으로. 그게 나눠질 때 이때 이 루한스크라는 이 사람들이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망해서 나눠지는데 무슨 러시아를 가느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남겠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그게 우크라이나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나중에 이제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은 그래 원래 너네 그 크림은 너네 거니까 너희가 가져가고 준 거고 또 그래 너네는 원래 그거니까 루한스크주는 너네들 가져가면서 다 내버려 뒀는데 갑자기 푸틴이 그거 옛날에 우리 거였다 아니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그 루한스크 거기는 우리가 러시아 사람이 70%가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내막은 아시겠어요? 말이 되나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명분을 넣은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지. 오케이. 러시아어를 한번 해봅시다. 러시아어. 러시아. 원래는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들이 길게 얘기해. 추운 나라니까 그냥 안녕 하면 되는데 추운 나라라서 할 일이 없나 봐. 따라서 해보세요. 즈드라. 스브이째. 즈드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누가 물건을 주더라. 주더라. 스브이째. 예. 주더라 스브이째. 그럼 비슷해. 주더라 스브이째.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요. 정확하게 하면 주더라 스브이째인데 우리가 뭐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어눌하게 하잖아요. 뭘 주더라, 주더라. 주더라, 스브이째. 주더라, 스브이째.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게 있어요. 그거는 친한 사람들과 해야 돼. 친한. 뿌리비엣. 뿌리비엣. 요거 나눠 주셔야 돼요. 뿌리비엣. 따라서 해보세요. 뿌리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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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 그러면 안녕이란 얘기. 안녕. 한국말하고 프랑스말로 섞인 거 같아요. 그렇죠. 뿌리비엣. 그러면 안녕이란 얘기. 안녕. 뿌리비엣.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 해보세요. 다. 스비다냐. 스비다냐. 잘 가라는 얘기. 잘 가. 잘 가. 다 스비다냐. 다 스비다냐. 자,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욕 같죠? 아니에요. 스파시바.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면 돼. 스파시바. 여러분 제가 그거 드렸잖아요. 반드시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스파시바. 스파시바. 오케이. 그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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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시바. 얼마입니까? 이것만 알면은 러시아에 가서 굶어 죽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스콜까. 스콜까. 정확히 하면은 스콜까 스토이신데 스콜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스콜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말 함부로 하면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데 야 나는 야가 나예요. 나 야. 야 그러면 나라고. 류블류. 자 이런 얘기가 유 해보세요. 유. 분류. 함께 해보세요. 유분류.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유분류. 정확하게 하면은 L이요. L. U가 아니라 류분류. 류분류. 근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유분류. 유분류.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아요. 유분류. 앞뒤가 똑같아요. 유분류.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야 류분류. 그러면 나는 사랑해요. 야가 뭐라고? 나라고 나. 야, 나는 사랑해요. 자,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like라는 말. 느라비자. 느라비자. 이거는 약해. 사랑한다는 말만 잘 알아서. 류분류. 야 류분류. 야 모르겠으면 야 유분류. 그래서 유분류. 모르겠으면 야 유분류. 오케이. 제가 여러분께 백학이라는 곡을 드렸어요. 백학. 이 백학은 너무 유명한 거라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도 되겠다. 너무 유명한 거라서. 자, 이 곡은 뭐냐면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왔던 곡이에요. 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도에 드라마 모래시계가 나올 때는 우리가 모래시계가 아니라 퇴근시계라고 했죠. 집에 나가서 이거 보시느라고. 저는 이거 할 때 러시아에서 언제 이게 오나 비디오로 빨리 빌려봐야 되겠다고 매주 기다렸던 그런 시청자입니다. 근데 최민수 씨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모래시계 그 느낌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 드라마에 삽입된 모래시계의 백학이라는 곡도 아주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들려줬던 그런 곡입니다. 요십 카브존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작곡가는 시인은 체첸 사람이에요. 시인은 체첸 사람이고 작곡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러시아 곡이에요? 체첸 곡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싸워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체첸은 이거 우리 거다.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거지. 그러면 지금도 싸우는 곡이 이거예요. 우리는 체첸에 뭐 해가지고
누가 체첸의 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작곡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꼭 체첸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작곡가를 따라하기 때문에 러시아라고 봐야 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오리지널을 여러분께 제가 드렸어요.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어. 그 보면은 라술 감자토프라는 사람. 감자토프. 예. 아주 러시아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감자 가문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러시아 쪽에는 여러 가지 가문이 많아요. 지난번에 푸친 대통령 전에 메드베지예프라고 있어요. 메드베지예프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메드베지예프. 메드베지예프는 뭐냐면 곰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곰. 푸틴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라는 새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양파 가문 또 치수노김 한국말은 뭐냐? 한국말로 마늘 가문 뭐 당근 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의 이름이 아주 친숙해요. 친숙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감자토프라는 사람이에요. 감자토프라. 예. 러시아 출신의 얀 프랭켈이라는 얀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요한이라는 얘기. 요한. 얀은 러시아식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곡을 한번 우리가 여기 온 김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Когда печаль души твоей коснется, когда разлука сердца вожжет, ты песню крикни, песня отзовется, и песня вдруг, как милый друг берет. И любовь, и боль, и смертный бой, песня все пережила с тобой. Если, умирая, можно петь, я хотел бы с песней умереть.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й, 들리세요? что солдат 끝에 들리세요? не пришедшие 무슨 뜻인지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아마도 백학이 된 듯하다. Они до сей поры с времен тех дальних летят и подают нам голоса. Не потому так часто и печально мы замолкаем, глядя в небеса. Лети, лети по небу, клин устал. Лети в тумане на исходе дня.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жуток малый. Быть может, это место для меня. Настанет день из журавлиной стаи. Я плыву в такой же сизой мгле. Из-под небес по птичьи окликая всех вас, кого оставил на земле.
옛날 생각 나시죠? 예, 드라마 보시던 때 생각이 나실 거고. 네, 아무튼 깊은 저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것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앞에 구절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ю,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полей не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에 뭘 더. 아무튼 러시아의 특성을 좀 볼게요. 설날과 크리스마스는 2번씩 있어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해외 설날은 1월 1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 종교의 파거든요. 러시아도 정확히. 그 종교의 쪽에서 이렇게 성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러시아에 옮기는데 2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2번이죠. 1월 1일이면은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에요.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야. 그러면 러시아의 설날은 1월 14일이에요. 2주 정도 늦어요. 2주 정도.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러시아에서는 또 누구예요? 그 아라비아 쪽에서 하는 그 사람들도 러시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3월 달인가 또 새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으면은 잘만 하시면 3번을 쉴 수 있어요. 잘만 하시면. 네.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뭐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그다음에 다문화가 아랍 문화가 많다. 왜? 미국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프카스 지역을 가졌기 때문에. 카프카스 지역 있잖아요. 예, 거기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랍 문화가 많아요. 그쪽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와서 일을 하거든요. 러시아의 장터가 있잖아요. 시장은 다 카프카스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겨울에 보면은 아침 10시 40분 되면 해가 떠요. 아침에. 저녁은 3시 30분 되면 해가 져요. 그러니까 딸랑 4시간밖에 없어요. 한겨울에. 그거를 길도 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찬은 낮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점심이 만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차는 6시간이고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썸머타임이 있어서 그때는 5시간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간대. 비행기 타고 하는 8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모스크바의 현재 한인들은 약 5,000명. 제가 있을 때는 12,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아래요. 조금 아래. 저희 있을 때는 거의 같았어요. 지금은 조금 아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모스크바 볼셰익장이에요. 볼셰익장은 이제 1776년에 만든 장인데 볼쇼이란 말은 위대하다, 크다, 그레이트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빅이라는 말도 있어요. 빅. 그래서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큰 사람들, 아주 그 정부에 초대된 사람들은 특히 대통령 초청으로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볼셰익장 먼저 봐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으면서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창 총재가 와가지고 안내해 달라고 그러길래 안내해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세력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고위급에 온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건 그 러시아 사람이건 뭐부터 한다? 볼쇼이 극장에 발레든 오페라든 관람을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그 볼쇼이 극장이 이제 우리 1700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6년에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250년 됐죠? 250년. 거기에 외국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러시아 말로 데뷔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볼쇼이 극장 무대예요. 무대인데, 저 같아요? 예. 저 그래서 이거 뭐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저 같아요? 멋지신 그래요? 예, 오네긴이라는 오페라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예, 저 같아요? 예, 이게 저예요. 예, 분장을 했어요. 분장. 예, 분장하니까 조금 그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긴 한데, 이때 몸무게가 제가 123kg였어요. 몸무게가 이때 123kg였다고. 그러니까 아주 뭐 편안하게 러시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키가 제가 184니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테너가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저하고 많이 부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볼쇼이 극장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볼쇼이 연기단. 그래서 노래는 안 하고 가서 무조건 서가지고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연기단이 많겠어요? 아니,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볼쇼이 유명한 발레단. 또 볼쇼이 오페라단. 볼쇼이 합창단. 볼쇼이 오케스트라단. 이 5개가 볼쇼이 극장이에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볼쇼이 아이스단, 뭐 볼쇼이 서커스단, 이 극장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볼쇼이 극장을 상품화해서 자기네들 광고하려고 그 볼쇼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볼쇼이 극장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여기가. 예를 들면 볼쇼이 어린이 합창단 없어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거 없어.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차이콥스키는 이제 제가 5월 7일생이에요. 저하고 생일 같아. 굳이 비교하자면 생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조호수 아시죠? 백조호수. 또 호숫가기 인형 아시죠? 딴딴딴따다라란 딴딴딴따다라라 뭐 이렇게 있죠. 호숫가기 인형. 그다음에 비창교향곡 6번. 그다음에 4개. 다디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피아노 곡 있죠? 아무튼 딴딴딴딴 이것도 있죠. 우리는 차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차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차 선생님은 러시아 음악의 아주 세계적인 음악으로 만든 사람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다 있어. 15개 이런 대곡들을 만들었어요. 15개. 물론 곡은 오케스트라 다른 것 말고 극 음악만 15개 만들었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민족주의 음악파인 이 사람 오인조들하고 자기 나라의 음악을 세계적인 궤도에
올렸다. 이런 분이 계시. 그래서 이 차씨 성을 가지신 차 선생님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저거 들으셨죠? 백학을 들으셨어요. 러시아 사람은 이 백학을 들으면요, 웅쿨하고 하는 거는 군대 사람이 있거나 그쪽에 직업이 있거나 관련된 직업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일반인들, 군대 안 가는 일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 예, 왜? 너무 무겁잖아, 테마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흔히 아는 칼린, 가칼린, 가칼린, 가마야 뭐 이런 거라든가 지난번에 예슬리 스닙사두 다제쇼라키 모스크바 전경의 노래, 예? 그런 노래라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벌려드릴 그 곡도 있어요. 한 번만 더 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당신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다라는 그 민족적인 노래가 있어요. 제니노 라냐 에세르젤라스쿠 제니노 크로지짜가 라바 제니노 스반노바나 요스카스코이 문예주부차 드바이 슬라바 돌까라스 위바에 지즈닙스트레차 돌까라스 수지보 유르비오사니치 돌까라스 알로드니 세리베체르 문예까지ца 류비비 이런 곡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그 살롱 음악이라고 아시죠? 살롱 음악 아세요? 조그만한 피아노 한 대 놓고 뭐 음식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발표하는 거. 그런 식의 거를 이 노래를 부르면 러시아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그만큼 좋아요. 근데 아까 했던 백학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군대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런 러시아에 감성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러시아는 참 감성이 많은 것이고 어쩔 때는 그 대륙 우리나라의 통일 한국의 몇 배요? 약 80배. 약 80배 큰 나라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소리는 정말 웅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를 제가 쭉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러시아는 고작 해봐야 이제 러시아식으로 뭐 몇백 년밖에 안 돼, 몇 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냐? 그렇지는 않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러시아의 동쪽으로 갔을 때 시베리아의 위쪽에 갔던 사람들 그 50만 명 중에 우리나라의 윗대 선조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개발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그 추이를 몰고 개발해서 놓으니까 지금은 가스 세계 1위, 유전 세계 2위, 보석 있죠, 보석, 다이아몬드 세계 1위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매장님. 앙캐, 앙캐, 그거 없으면 먹고 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큰 대륙일수록 뭐에 욕심이 있냐면 땅에 욕심이 땅에 욕심이 있어요. 일본 보세요. 저놈들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언제까지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걸 딱 주면은 좋을 텐데. 깨끗하게 우리 땅이지만 깨끗하게 자기들 승복을 하면은 조금 덜 믿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혀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저 간도도 찾아야 되고요.
저 위에 보면은 우수리스크라고 아세요? 우수리스크? 우술이란 말이 한국말이에요. 스크는 도시고, 그러니까 우술이 도시란 얘기예요. 우리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끊겨 있으니까. 예, 러시아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영토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겨. 왜냐? 50만 명밖에 안 되네. 예, 지금은 몇 명이냐면 거기에 약 4,500만 명이 살아요. 우리나라만 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야 러시아 연합군한테 져서 이 우랄 산맥 이쪽만 러시아를 한정하고 여기는 다른 나라한테 분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혼자 그냥 저 혼자 그냥 해봤어요. 저 혼자 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백인인가요, 생긴 게? 백인이에요. 근데 옛날에 몽고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했고 이게 뭐 아랍도 오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애초에 생기기를 백인들이 만든 거예요. 애초에 생기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정복한 거잖아요. 정복한 땅이 3분의 2예요. 근데 이 3분의 2 땅에 누가 사냐면 아시아 사람이 살아요. 3분의 2 땅에.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이제 고려인 뭐 이렇게 옮기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기존에 있던 저기는 백인이라 이거죠. 백인 유럽에서 넘어온 건가요? 그렇죠. 예. 유럽하고 그 어디야 동유럽 사람들. 예, 예, 예. 루마니아 뭐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배 세력은 백인인 거죠. 지배 세력은 백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를 동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푸틴을 싫어하는데 싫다고 얘기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참 무서운 나라. 1년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마다 5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다 얻어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푸틴의 반대만 했다 그러면 방송국도 폐쇄되고 뭐 다 그런 나라예요. 단 푸틴이 우리나라를 좋아해. 우리나라를 좋아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유대 관계를 해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IMF 할 때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아는 민족이다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간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야, 일본. 파나소닉, 소니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대로 있었고 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하나 보여요. 그 LG한테 50년 줬어요. 대통령 뒤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레닌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삼성 줬어요. 그 위에 광고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집무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고. 그게 LG 삼성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푸틴이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푸틴은 싫어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도주의자라는 말 있죠. 인도주의적이라는 말 있죠. 예, 그 점에서는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인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은 안 하잖아요. 싸움도 무기도 직접 안 하고. 하여튼 푸틴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장기 집권하면 다른 생각하는가 봐. 장기 집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코 일으켜가지고 자유공개 해놓고 말이 끊었고 갑자기 푸틴이 이렇게 부상을 한 거예요. 그게 고르바초프가 이제 마지막 대통령에서 나올 때 서방연합하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너네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 너네들이 지금 있는 공장, 지금 있는 상표에는 개발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네가 수입을 해서 써라.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사서 생활하게끔 해요. 그 이상의 개발을 못하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누가 됐어요? 술꾼이 됐죠. 술꾼. 엘친이 됐죠. 엘친. 엘친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갖다 주냐면은 우리 좀 이렇게 교육하게끔 해줘.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엘친한테 여기서 돈을 주고 그거를 자기는 딱 먹으면서 좋아 하면서 뭐 잘 되겠지 하면서 술 한잔 떨치고 그걸 본 사람이 엘친의 그 하수인 모스크바 시장이 있어요. 모스크바 시장이. 그러면서 이 시장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푸틴을 데려와요. 푸틴을 데려오는데 왜? 이 사람 능력은 없어도 지조는 있다.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다 해서 데려오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지는데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푸틴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엘친이 푸틴을 누구를 시키냐면 총리를 시킵니다. 그걸 보고서 이 사람 날 배신하지 않겠구나. 그런 다음에 엘친은 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두 번만 하고 그만하겠다 하고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올라간 거예요. 대신에 푸틴은 엘친을 안 건드려. 예. 그렇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안 건드렸다니까 푸틴이. 예. 그런 의리는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공산당하고 자유하고 뭐가 다르냐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해요. 공산당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다고. 우리 자유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고 귀중한 줄 아는데 이쪽 사람들은 명목이 우선이고 공산당이 우선이야. 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거기도 교통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셔요. 차에. 그러면 빨리 불러서 모시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고 우리 같았으면 빨리 뭐 옆에 차라도 불러서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그렇게 할 텐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 30분 지나서 삐보 하는데 그리고 데려가더라고. 이미 죽었지 뭐. 그런 나라예요. 공산당은 별로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돼. 또 우리 예술가 입장으로서는 예술가를 굉장히 높이 쳐줘요. 이제 우리 때 말씀을 드리면 볼쇼익장의 가수야. 가수면 10년을 일하면은 칭호를 줘요. 칭호. 존경하는 예술가. 공훈 배우, 공훈 예술. 15년이 딱 되면은 뭐가 나면 자동차가 나와요. 국가에서 나와. 그러면서 20년이 되면은 뭐가 나면은 인민배우 칭호를 줘. 인민배우. 인민배우면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25년이 되면은 이제 뭐가 나면 집이 나와요. 집 한 채가 나온다고 나라에서. 그 집이 얼마나 좋으냐. 이 집이 여기 크기 한 2배 정도 된 집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요? 아니 이걸 세를 줘. 누구한테? 각국의 그 대사관 사람들한테 세를 주면은 그 돈으로 평생 먹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대우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 선생님의 친구가 우리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유리 가가린. 우리 선생님의 친구,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가린이에요. 가가린이 원래 2위였는데 1위로 올라갔어요. 왜? 1위가 얼굴이 못생겼어. 가가린이 잘생겼다. 그래서 이 잘생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소련의 얼굴이잖아요. 얼굴. 근데 못생기냐? 안 돼. 못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웠는데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자기보다 더 유명해.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이 유명하고 자기보다도 더 많이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몰래 죽였어요. 교통사고 위장해서 죽였다. 그런 것들이 좋은 거 하고 영웅은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일반적으로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거는 그리고 공산당이 오래된 사회가 될수록 뭐가 만연하냐면요. 도둑질이 만연해요. 왜? 뭘 해도 똑같이 써야 되는데 쟤는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너 싹 가져. 자기 것 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제가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 모스크바 대학에 수준을 맡았어요. 그래서 별관 하나를 지었어. 그럴 때 모스크바 총장한테 삼성의 그 TV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때 당시에 TV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부총장이 나는 안 주냐고 해가지고 나도 하여서 나간 게 50대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게 공산당이다. 심지어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처음 했는데 빨래를 놓고 저게 분명히 좋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빨래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든 건 찍어놓고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 그건 제가 뭐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해서 러시아를 뭐 디스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뭐 또 잘한 사람도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도 인류 역사에 많은 일을 그래도 했어요. 러시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분발해서 지금 저렇게 잘 살 수 있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아까 말씀 전쟁만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지금 이쪽에도 안 준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가스비가 10,000원 나온 게 아마 이제 다음 달에는 5만 원, 6만 원 나올 거예요. 가스비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직통으로 이렇게 북한을 통해서 넘어온다. 그러면은 반이 될 거다. 그런 기대는 좀 해봐요. 자,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갔는데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마트류시카. 무슨 뒤에 시카 그러면요 귀엽다는 애칭이에요. 맘마를 맘마치카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 뭐 이런 뜻이고 어머니가 아니라 뭐 치카 그러면은 뭐 이름 뒤에서 치카 시카 그러면은 아나스타시아 그래서 안시카 그렇게 나타신카 그렇게 까까 하면은 귀엽다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할 거예요. 왜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시겠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